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빌라 302호 안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에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먼저였습니다. 왼쪽 볼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짝 눌렀을 뿐인데도 눈물이 날 만큼 쓰라렸습니다. 이불을 걷고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국그릇을 들고 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그 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내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 바닥은 전날 밤 그녀가 이미 닦아두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냄비는 개수대 한편에 엎어져 있었고 깨진 국그릇 조각은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저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미자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성산동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빛이 골목 위에 노랗게 고여 있었고 멀리서 첫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62년 전 그녀가 태어난 세상은 이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물소리, 연탄, 어머니의 발소리, 오래된 기억들이었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그녀는 보리차를 우려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미자는 1962년생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습니다. 넷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장날마다 나무를 내다 팔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미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꼼꼼했습니다. 공책 여백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필기했고 약속 시간에는 항상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1984년 22살의 미자는 상경했습니다. 강남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한 중형 로펌에 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출신의 집안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달랐습니다. 변호사들이 요청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과 용건을 2번 확인했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 그녀는 수석 비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미자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도 중요한 접견 일정은 반드시 미자에게 먼저 확인했습니다. 30해 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그녀는 퇴직했습니다. 정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꽃다발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없는 이 사무실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김도윤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것이 환영 인사였습니다. 미자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미자는 냉장고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계란이 3개 남아 있었습니다. 두부가 반모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낼 재료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메뉴를 짰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단순하고 단정하게. 로펌 시절 접견 준비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작은 소금통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이 소금통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을 끓이면서 깜빡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몰랐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안 맞았을까? 그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자는 소금통을 집어 개수대 바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잊지 않도록, 2번 다시 잊지 않도록.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성산동의 새벽이 물러가고 오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볼의 멍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멸치를 꺼내 찬물에 담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은 오전 10시가 되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그 시간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님이 몇 명인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도윤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젯밤 이후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5명으로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기 전 서랍 안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3만 7천 원이었습니다. 미자는 숫자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달 초 국민연금이 들어온 날이 엊그제였습니다. 42만 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 금액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과금과 식비로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도윤이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굴려드릴게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 이자도 없잖아요. 2019년 퇴직하던 해 가을, 도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믿었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요.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산동으로 이사 오기 전 미자가 살던 노원구 집에 보증금 6천만 원이었습니다. 더 좋은 데 넣어줄게요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미자는 잠시 섰습니다. 오늘 점심상에 올릴 재료를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국거리, 나물 2가지, 생선구이, 잡채. 잡채는 포기했습니다. 당면과 각종 채소를 다 사면 오늘 예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나물 하나를 더 올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덜어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손질된 가자미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동 402호에 사는 오순자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침마다 단지 안을 3바퀴씩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자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치다 인사를 트게 된 사이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미자의 왼쪽 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자미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어두운데 서두르다가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미자 자신도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언제부터 이 말이 이렇게 매끄러워졌는지 몰랐습니다. 싱크대를 많이 아프겠다. 얼음은 됐어요?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순자는 한 번 더 미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물으려다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와서요. 바쁘게 됐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미자는 생선을 2마리 집었습니다. 3마리를 사고 싶었지만 2마리로 했습니다. 12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며느리 유서연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성 2명, 여성 1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도윤의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자에게 눈을 맞추지 않은 채로였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을 훑어보며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남성이 와 음식이 많네요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어머니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모두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코트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는 받아서 안방 침대 위에 차례로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국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을 2번 보았습니다. 3번 보았습니다. 소금통은 개수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초인종은 1시가 다 되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미자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38, 아니, 이제 40이 넘었을 것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롭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매. 검은 정장 위에 변호사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미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아니, 정확히는 미자 쪽에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희도 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한번 크게 열렸다가 다음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받았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미자의 손등에 잠깐 닿았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코트를 내려놓으면서 잠시 손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상석에 앉아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서 적절하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미자는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고 물을 따르고 냅킨을 보충했습니다. 한 남성이 문득 미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살림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요. 식탁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 로펌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30년 조금 넘게요. 아, 그러세요? 남성이 가볍게 감탄했습니다. 화제는 금방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도윤이 거래처 이야기를 꺼냈고 서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자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미자가 부엌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 비서. 그것이 어떤 무게인지 은희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 부엌에서 남의 집 가정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은희는 조금 전 현관에서 본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어있던 왼쪽 볼, 코트를 받아들 때 드러났던 팔뚝의 짙은 자국,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언니의 눈. 낯선 사람을 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서 배웅을 마치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포개면서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은희가 이 집에 다시 올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일을 그냥 지나칠 것인지, 그리고 은희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면 그것이 더 안전한 일인지, 더 위험한 일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국그릇을 개수대에 담갔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미자는 흐르는 물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세미를 집었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전화는 오후 2시 40분에 왔습니다. 미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헹구던 참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닫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미자 어머님이시죠? 김도윤 대표님 어머니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도윤 대표님 회사 재무이사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통장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장이라는 단어에 미자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는 어렵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목소리를 들어온 귀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편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로 할까요? 회사는 상암동에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1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이 높았고 안내 데스크 뒤편으로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안내 직원의 눈이 미자의 얼굴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볼의 부기가 가시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회의실은 5층이었습니다. 한기석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고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미자는 앉았습니다. 한기석은 서류 묶음을 미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 장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도 미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의 숫자들이 낯설었습니다. 미자가 본 적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어머님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금액입니다. 한기석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총 들어온 금액이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열흘 안에 전부 현금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미자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저희 회사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도윤 대표님 개인 계좌를 거쳐서 어머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상암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석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사 자금이 횡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금이 어머님 명의 계좌를 거쳐간 흔적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발견됐고요. 저희로서는 어머님께서 이 이체를 직접 승인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체를 직접 승인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미자는 몰랐습니다. 도윤이 바꾼 뒤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도윤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뽑으려면 도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몇 년의 현실이었습니다. 눈물이 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통장 관리를 아들이 다 합니다. 말하면서 그 문장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기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우려인지 혹은 상황의 복잡함인지 미자는 그것을 다 읽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명의 계좌가 이용된 이상 어머님께서도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 미자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곳을 알았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도 있었지만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가 있었고 창문이 있었습니다. 흐르는 거리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7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자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달고 움직였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횡령 자금의 통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버스가 성산대교를 건넜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 한강은 낯빛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도윤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도윤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섰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내 통장으로 7천만 원 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미자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치매 아니야? 다 엄마 노후 위에 굴리는 돈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회사 재무이사한테 직접 들었다.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사에 가서 헛소리를 했어요. 지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다. 내가 들은 걸 물어보는 거다. 좋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무서울 만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 말할게요. 엄마가 예전에 로펌에서 서류 날짜 바꾸고 현금 보너스 세금 신고 안 한 거, 그거 다 증거 있어요. 언론에 넘기는 거 어렵지 않아. 미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대표 변호사였던 손창석은 미자를 불러 서류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날짜를 이걸로 수정해줘요. 실수가 있었어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금 보너스는 명절마다 봉투로 나왔습니다. 신고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받았습니다. 미자도 그랬습니다.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그것은 관행이었고 미자는 한 번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꺼내보지 않는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서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으로 가로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법적으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늘 낮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에서 코트를 건네던 손, 식탁에서 뒷모습을 바라보던 눈,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언가를 참고 있던 얼굴. 장은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미자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것은 미자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동생에게 지금의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5년 전 번호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서류를 정확하게 다뤄온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순서를 먼저 잡는 것. 그것만이 지금 미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미자는 똑바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는 밤 10시가 넘어서 났습니다. 미자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기 전부터 도윤의 발소리가 거실을 오가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결정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꽃병이었습니다. 현관 옆 선반에 두었던 작은 도자기 꽃병이었습니다. 미자가 퇴직 기념으로 동료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요. 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팔을 잡히는 순간 멍든 자리를 다시 눌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미자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은행 가서 다 내가 허락한 거라고 말해요. 그것만 하면 돼. 미자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못한다고 했다. 정신병원 보내버린다. 진짜로. 기사도 내고. 엄마가 로펌에서 뭘 했는지 다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목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복도 건너편 402호에서 오순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사흘 전부터 현관문 안쪽 상단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두었습니다. 딸이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카메라는 현관 앞 복도 일부를 함께 담았습니다. 302호 현관과 거실 창 방향이 시야에 걸렸습니다. 오순자는 핸드폰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복도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달랐습니다. 앱에는 음성도 함께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벽을 타고 넘어온 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보내버린다. 기사도 내고. 오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보았던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싱크대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런 웃음을 몇 번 보았습니다. 아픔을 숨기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장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을 끓여 보리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9시가 넘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미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은행 가자.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서. 그냥 내가 다 알고 허락한 일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가. 도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한 것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끝까지 나왔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진짜 언론에 제보해요? 해요? 엄마가 원해요. 그걸. 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순자였습니다. 그 옆에 어제 점심에 왔던 짧은 머리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에 미자가 처음 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 신분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굳었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어머니 동생입니다. 오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감색 코트의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여성가정폭력 전담 검사 박지연입니다. 거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혀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순자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어젯밤 다 찍혔어요. 소리까지. 핸드폰 화면을 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들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 벽을 치는 소리, 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작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못한다고 했다. 그 한 문장이 녹음 속에서 떠 있었습니다. 오순자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언니 혼자 아니에요. 언니.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은희가 미자 앞에 앉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정면으로 마주 앉은 것이었습니다. 은희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생각했어. 언니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끊었다. 내가 먼저였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검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미자는 박 검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보았습니다. 오순자의 손이 아직 자신의 손 위에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잠가두었던 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에 서류 날짜를 바꿨습니다. 상사가 시켰고 저는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지만 변명은 아닙니다. 현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올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제가 허락한 게 아닙니다. 비밀번호도 몰랐습니다. 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제 잘못도 포함해서. 은희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 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미자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윤은 박 검사와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오순자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끓였습니다. 미자의 부엌에서 보리차통을 찾아 차를 우렸습니다. 서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처럼 움직였습니다. 찻잔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셔요. 미자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희가 미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였습니다. 어릴 때 나란히 앉던 그 간격이었습니다. 언니, 응, 나 여기 있어. 미자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창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유리파편은 아직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방 안에 골고루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무거웠던 것이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뜨겁고 쓰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소금 빠진 국과 멍자국. 조사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진술서 양식과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아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첫 줄을 썼습니다. 본인 장미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 아래로 써내려갔습니다. 가정폭력이 시작된 시점을 썼습니다. 통장을 넘긴 날짜를 썼습니다. 퇴직금과 전세보증금이 사라진 경위를 썼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7천만 원의 흐름을 아는 만큼 썼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잠시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 없는 방이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했습니다. 다시 볼펜을 들었습니다. 1998년 저는 상사의 지시로 서류의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지시를 따랐지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금 보너스를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저를 침묵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끝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박지연 검사는 진술서를 다 읽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는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미자 씨는 피해자이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2가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미자가 물었습니다.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어머님은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보호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벼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일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내부 감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도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습니다.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개인 계좌에서 미자의 명의로, 그리고 현금으로. 미자의 통장은 중간 통로였습니다. 흔적을 흐리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회사는 도윤을 해고했습니다. 동시에 고소했습니다. 재무이사 한기석이 미자에게 전화를 해온 것은 감사가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표이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명의가 이용된 것에 대해 회사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함께 어머님의 재정 정비를 돕는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30년 비서 경력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서울 시내 한 건물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함께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미자가 서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박 검사도 은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눈을 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여럿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가 공포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두렵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3년 동안 폭력을 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제가 눈 감았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저를 오래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은 약해진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제 수치심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겪은 일을 말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미자는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객석 뒤편에 서 있는 오순자와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자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더 이상 자신을 눌러 꺾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무게였습니다. 비밀은 말해지는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아니게 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무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이제야 62살에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성산동 빌라였습니다. 곧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은희가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오순자도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오는 전화는 번호 앞에 특정한 안내가 붙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 생각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끝에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봄이 멀지 않은 차가움이었습니다. 미자는 창틀에 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팔뚝에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흐려지긴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려면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볼의 통증도 날이 흐리면 다시 느껴졌습니다. 몸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겪은 것을 쉽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전 서류를 수정하던 날의 기억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손창석 변호사의 얼굴, 서류를 받아들던 자신의 손,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서랍에 넣어버렸던 그 마음,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은 생각했습니다. 기억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에서 아이들 소리가 났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사천 읍내의 골목에서 자신이 내던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이 나이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62살에
검찰 조사실에 앉아 진술서를 쓰게 될 줄은, 62살에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피해를 함께 말하게 될 줄은, 그리고 62살에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사람, 서류 한 장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했던 사람, 그리고 소금 한 번 빠뜨렸다는 이유로 벽에 머리를 박혔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장미자였습니다.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폐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장미자였습니다.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와 함께,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첫차 소리와 함께.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